안녕하세요. TRS에드의 이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얼마 전 치러졌던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강의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시험이었는데요. 올 한 해도 또 시험 치르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강의를 통해서요, 혹시 또 이번 올해 시험이 안 됐더라도 내년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 기출 해설 꼭 반드시 활용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신 분들도 어떻게 출제되는지 잘 살펴봐서 시험에 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지방직 7급 올해 시험은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편이었죠. 다만, 이제 부속 법령이 좀 까다롭게 좀 나왔어요. 평소에 좀 나오지 않는 지문들이 좀 포함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 꽤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속어법으로 답을 좀 찾다 보면 또 답은 또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한 두 문제 빼고는 거의 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평이하게 나왔지만 통치구조나 또 부속법령 이런 쪽엔 좀 또 잘 나오지 않는 조항이 나오다 보니 약간은 좀 어렵게 느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2023년 9월 30일까지 이제 결정에까지 나온다고 이제 시험에 포함된다고 돼 있는데 최신 판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또 좀 철이 좀 지난 그런 판례가 나오다 보니 더 좀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최근에 좀 기출되지 않았던 결정이 좀 나와서 그 부분도 좀 어렵게 느껴졌다. 자, 문제 1번부터 가볼까요? 문화 국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옳은 걸 찾았다. 자, 1번과 2번 지문은 많이 강조한 부분이죠. 자,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은 모든 문화라고 했죠. 모든 문화. 자, 서민문화, 대중문화 가리지 않고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 모든 문화다. 자, 그 모든 문화가 국가 문화 육성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엘리트 문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의 문화 정책은 문화 풍토의 조성이 있다고 했죠. 문화 풍토 조성.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게 있다. 자, 과거에는 이제 국가 절대주의 사상 때문에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문화에 간섭하고 문화를 이제 조성하고 만들려고 했죠.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국가 절대주의 사상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다양한 문화를 이제 꽃피기 위해서는 그 문화 풍토 조성에 이제 문화 정책을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따라서 이것도 이제 틀린 질문이 됐네요. 자, 다음 3번 질문이네요.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할 때,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이,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그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했죠. 가치 보상이 아니라 존속 그 자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자, 가치 보상에 있다고 하면은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는 다 소실되더라도 가치만 보상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안 되겠죠? 민족문화유산 보호라는 건 그 존속 그 자체에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것도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네요. 자, 다음 4번.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될 전통문화. 자, 전통문화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평 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자, 오늘날에 있어서도 정당한 정통문화여야 한다. 보편 타당한 전통윤리. 그래서 이게 호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언 판결이 나왔죠. 자, 오늘날에 있어서 보편 타당하지 못하다. 주로 이렇게 성평등 관련해서 옛날 그 전통 문화들이 이제 오늘날의 헌법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위헌 판결이 좀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계승 발전시켜야 될 전통 문화라는 건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 타당한 전통 윤리다. 그래서 이 4번이 정답이었네요. 동서동부 그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편 타당한 전통 윤리에 반하니까 이것도 위헌 판결 나왔죠. 자, 1번 문화국가 원리에 관한 거는 좀 쉬운 편이었어요. 자, 2번. 자, 국회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상황. 우리는 의회 유보의 원칙이라고 해야죠. 의회 유보의 원칙 또는 본질성 설이라고도 했죠. 의회 유보의 원칙에 따라 자, 국회가 하위 행정 입법에 위임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상황은 국회가 정해라. 자, 이게 의회 유보의 원칙이라 했죠. 자, 이것을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됐네요. 자, 헌법 52조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 야, 그리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20명 이상 이게 아니죠. 자, 헌법은요. 자, 국회의원과 정부 이렇게 있죠.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자, 국회의원과 정부라고 돼 있지. 20명 이상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국회법에서는요. 의안 제출은 또 10명 이상으로 돼 있어요. 20명 이상, 20명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10명 이상 찬성을 의안 발의할 수 있다. 헌법은 그냥 국회의원과 정부로 돼 있고요. 법률안 제출권자로. 법률안 제출권자로 정부가 있는 건 특이한 거죠. 의원 내각 제정 요소다. 요게 또 의원 내각 제정 요소라고 이제 판단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이었다. 정답 찾기는 좀 쉬웠네요. 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 법률안 또는 정부 개정 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에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자, 이 국회법 잘 나오지 않는 조문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똑같이 맞게 나왔어요. 맞은 지문으로. 자, 제정 법률안, 정부 개정 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때는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죠. 앞에서 이렇게 정답 찾기가 좀 쉬워서 이런 지문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자, 의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가 연서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이것도 국회법 조항 그대로 나왔죠. 의안 발의할 때는 이유를 붙여 찬성자가 연서하여 자, 의안 발의 때 좀 전에 맞죠? 1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찬성자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또 그대로 나왔고요. 정답 찾기는 쉬웠다. 확실하게 아닌 게 있었죠. 자, 문제 3번. 자, 국회 의사 절차 및 입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회 의사 절차, 입법 절차에 관한 문제네요. 자, 자유이임 원칙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다. 다른 헌법적 이익에 완전히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자, 자유이임 원칙이라는 건 자, 기속이임 그러니까 반대말이죠. 자, 기속이임 같은 경우에는 자, 유권자 뜻 그대로 대리하는 걸 이제 기속이임이라고 하고 자, 자유이임은 유권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자, 본인의 양심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건 자유이임이라고 하죠. 자, 이런 원칙은 통치 구조의 구성 원리 중 하나예요. 자, 국회의원이 가지는 요 자유이임 요거는 통치 구조의 구성 원리다. 자, 통치 구조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있다고 했죠. 통치구조는 수단이다. 자유이익 원칙도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 기본권 보장이나 다른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원칙이다. 자유이익 원칙이라는 것도. 따라서 이것도 국회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자, 이 논리로 그래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는 가능하다고 봤죠.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는 가능하다. 따라서 자, 국회의원을 상임위원은 이제 개선하는 거. 자,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자, 자유이익 원칙 무제한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다. 국회 기능 수행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는 허용된다. 다만 이제 제명은 안 되겠죠. 국회에서의 제명은 안 되고 정당 내부에서의 제명은 가능하다. 자, 다음 일사부재의 원칙이 나왔네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정 운영이 왜곡되고 다수에 악용되어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자, 일사부재의 원칙은 신중한 적용이 요청된다. 자, 맞는 지문인데요. 자, 일사부재의 원칙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경우 자,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국회법에 나와 있죠.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자주 나온다. 국회법에 근거를 뒀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못한다. 요게 바로 일사부재 원칙이죠. 자, 한번 부결된 안건을 계속 제출하다 보면은 의사 일정이 마비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국회법은 일사부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일사부재 원칙은 국회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 운영, 소수파의 의사의 방해, 방지 등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 그런데 일사부재 원칙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경우, 경직되게 적용하는 경우가 이제 칼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칼같이. 칼같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정 운영이 왜곡되고 다수에 의해 다수의 행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신중한 적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설시했죠. 일사부재의 원칙을 너무 딱딱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한번 부결된 안건 계속 못 나오게 하니까 부결에 이것저것 다 포함시켜 버리면 이제 소수파의 의사가 이제 무시되는 경우가 있겠죠. 다수의 행포가 합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경직되게 적용하지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헌법재판소의 설시였어요. 요거는 맞는 지문이었다. 자, 3번.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 요거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한이라고 했죠.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지휘해서 가지는 권한이다. 따라서 이건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주 나온 지문이었는데요. 그대로 나왔네요. 야, 이거의 기본권이 인정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 됐죠. 답 찾기는 좀 쉬웠네요. 틀린 지문이다.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요거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이 인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었죠. 자,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인정할 경우 국회가 의원 심의에 관한 국회 운영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수정 동의 같은 경우에는요.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제 국회법 95조 나와 있는데요. 자, 국회법 95조. 수정 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수정 동의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수정 동의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위원회 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회의에서 그 안에 대한 이제 수정안을 제출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 안이 된 거예요. 따라서 수정 동의를 이렇게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 버리면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 위원회 중심주의에 저해야 우려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다음 문제 4번이네요. 국민투표 72조의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제 부의하는 국민투표를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죠.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재량이 되어 있죠. 재량. 자, 이렇게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재량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의권 이건 재량이 되어 있죠. 대통령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요 정책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정책에 관한 거예요. 본인의 신임은 안 되고 정책에 관한 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었고요. 재신임 국민투표. 재신임 국민투표. 중요 정책만 붙일 수 있죠. 자, 사실에 관한 거다. 사실에 관한 정책에 관한 그런 것만 국민투표에 부여할 수 있어요. 헌법 72조는. 재신임 사람에 관한 거. 사람에 관한 건 국민투표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했더라도 이번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그랬죠. 국민투표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 자체가 헌법 72조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봤죠. 자, 이것은 틀린 지문이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 자, 답은 잘 찾았겠네요.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선출할 권리 가지고 있고요. 자,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건데요. 자,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 그리고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 자, 이거는 똑같다고 봐서 선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승인할 권리도 있다. 자, 이런 논리로 국민 투표권자에는 제2선거인도 포함된다고 본 거예요. 자, 제2선거인은 선출할 권리가 선거했으니까 국민 투표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 투표권자의 제2선거인을 제외하고 있는 게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거죠. 자, 대의기관의 선출 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기결이다. 따라서 이렇게 제2선거인을 국민투표권자에 제외하고 있는 건 이제 헌법 위반이 된다고 본 거죠. 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그쵸? 좀 전에 봤죠? 붙일 수 있다. 독점적인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거죠. 자, 헌법 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인 부의사항, 선물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에 해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해 국민투표 해볼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이제 국민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제 헌법 75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통령이 부의하지 않는다면 기본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부의한 경우에만 국민투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다음 5번이네요.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불참을 형사처벌하는 이 예비군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권을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정당한 사유 없는, 예전에 그 판례 중에는 이게 양심적 사유로 예비군 훈련 불참하는 게 정당한 사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그거에 대한 이제 헌법 소원 제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자, 그 이전 판례에서 양심의 정당한 사유에 이제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이제 예비군 훈련 나오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서 그거는 이제 해결됐다고 봐서 이제 양심 자유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자, 이 사건에서는 이제 예비군 훈련 불참 자체를 이거 형사 처벌하는 거, 이게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하냐? 그게 이제 문제된 사건이었어요. 예비군 훈련 불참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예비군 훈련 불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 안보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기겠죠. 국가 안전 보장 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훈련임을 형사처벌로서 강제하고 있다. 훈련에 불참할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이 많은 만큼 훈련에 불참할 이유가 많죠. 대부분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안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유인이 많다. 이런 만큼 참여를 이렇게 법적 강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형사처벌하는 게 일반적 행동 자율권을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한 건 아니라고 봤어요. 자기 낙태죄에 관한 거네요. 이거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건 이 모자보건법에서는 이제 유전적 사항, 사항이 좀 한정돼 있죠.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빠져 있다 보니 그런 이유로 낙태를 하려면 이제 자기 낙태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돼요. 형법에 의해서. 자, 그렇게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 자, 이거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죠. 유명한 판례니까 다들 아실 거라 봐요. 자,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한 의무를 지우고, 자, 이를 위반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거. 자, 이것이 일반적 행동 자율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침해가 아니고 제한이에요. 이 침해랑 잘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일반적 행동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살아갈 권리, 위험하게 살아갈 자유, 이런 거 다 포함된다겠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는 원하는 행동을 할 자유,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 따라서 이렇게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그런 자유도 위험하게 살아갈 방식, 위험한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보죠. 따라서 이거는
일반적 행동 자유에 포함되니까 사용하지 아니하 의무를 부과하는 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렇게 운전자 휴대전화 사용하면 다른 운전자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이제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침해는 하지 않는다. 제한을 하는데 침해를 하지 않는다.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자, 틀린 질문이 있네요. 정답은 찾기 좀 쉬웠다. 자,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 25km 넘지 않도록 한 거. 자, 이것도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은 되지만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자,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너무 빠르게 하면은 요새 킥란이라고 유명하잖아요. 킥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너무 빠르면 사고가 나요. 사고 나죠. 걸어가는 사람 치기도 하고 자동차 막랑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속도 넘지 않도록 한 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헌법상 권한 주로 국가 긴급권이죠. 자,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행할 수 있다. 자, 헌법 조문이 그대로 나왔네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자, 위임 법령, 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자, 집행명령. 자, 이렇게 두 가지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죠. 대통령은 중대한, 자,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성의 위기, 자, 중대한 재정, 경제적 위기에 있어서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요.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 긴급 재정, 경제 처분, 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자, 위기의 동그라미. 요거랑 이제 여유,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이응, 이응 해서 이응, 이응으로 외워두시라고 했죠. 자, 위기에 있어서는 여유가 없을 때 맞는 지문이네요. 자, 계엄에 같은데요. 계엄. 자,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자, 계엄은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할 때, 이럴 때 이제 계엄 선포한다고 했죠.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국회 직하가 불가능할 때, 불가능? 요거는 교불로 외우라고 했죠. 교불.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교불, 긴급명령에서의 요건이었죠. 불가능할 때. 자, 계엄 요건은 이거에 없었다. 법령 한번 봐볼까요? 헌법 77조에 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자, 병력으로서 이렇게 군사상 필요에 응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거, 이런 건 빠져 있어요. 요건에. 국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다. 계엄 선포할 때는. 자, 이게 잘 봐두시고요. 이거 함정으로 나왔네요. 자, 헌법 조문만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질문이긴 했어요. 대통령 국가 안에 관계되는 자, 중대한 교정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 집회가 불가능한 때 여기에 들어가죠. 불가능은 교불로 외우려고 했죠. 교불.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 긴급 명령권은 교불로 외우라. 중대한 교정 상태에 있어서 이제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 이때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 다음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법원의 심판권이 나왔네요.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체에서 행사하거나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네, 대법관 3명 이상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서 부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상황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다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제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 제외된 경우에 있어서는 부에서 할 수 없고 합의체에서 이제 해야겠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나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그리고 기존의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자, 이럴 경우에는 합의체에서 해야 된다. 부에서 할 수 없다. 따라서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죠. 제외하고. 한해가 아니라. 여기 잘못 나왔다. 답 찾기는 조금 쉬웠네요. 네, 이렇게 법원 조직법 조문이 좀 나왔는데, 좀 기존에 안 나오던 조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1번 지문에 좀 쉽게, 그래도 다른 지문들이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군사법원과 대법원 규칙을 정하는 지연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며 판사회의 조직, 운영과 필요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자, 두 군데가 틀렸네요. 자, 군사법원. 자, 군사법원은 법원조직법에 있지 않고 군사법원법이라고 따로 있죠. 자, 우리 헌법은 특별 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사법원 법을 따로 두고 있어요. 법원 조직법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에 있다 보니까 이런 군사법원은 이런 거에 다 빠져 있다. 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군사법원이 아니라 이제 회생법원이죠. 회생법원과 대법원 규칙을 정하는 지원. 이게 이제 판사회의를 두며 판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 조직법이 아니죠. 여기 이 법원 조직법 조문인데 법원 조직법을 정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규칙을 정한다. 두 군데가 틀렸어요. 뭐 그전에 나오지 않는 거라 조금 생소한 지문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유추해서 풀 수 있죠.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에 있으니까 법원 조직법이 없는 거다. 그렇게 한번 유추해서 풀 수 있고요. 법원 조직법 조문이었는데 법원 조직법으로 정한다 하니까 이상하죠. 대법원 규칙을 정한다. 이 부분을 두 군데서 하나라도 찾았으면 이제 답을 맞추는 거였네요. 자, 양형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네요. 이것도 자주 나오지 않는 조문인데 이번에 나왔어요. 대법원에 두는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자, 14명이 아니라 13명이죠. 자, 위원장이 아닌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법원 조직법에 있는 조문이었는데요. 양형위원회. 자,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둔다.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 14명이 아니라 13명이죠. 자,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그래서 위포 13. 이렇게 외우고요.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거랑 헷갈린 게 이거였죠. 자,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한다. 그래서 대포 14라고 이제 외우라고 했죠. 대포 14.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이다, 대법관은. 자, 이거랑 헷갈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4명으로. 14명은 대법관의 수지. 자, 양형위원회는 13명이다. 자, 이 조문이 이제 법전형 모의고사라고 이제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최근에.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앞에 건 좀 어렵다고 치고, 이제 요것만 알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자, 일반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자, 헌법 조문 그대로 나왔죠.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자, 답 찾기는 좀 쉬웠네요. 앞에 법원 조직법은 좀 까다로웠는데 헌법 조문이 그대로 나와서 정답은 4번이었다. 자, 문제 8번.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 절차에 관한 거네요. 자, 그 중에 이제 옳지 않은 거. 전원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요.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한다. 정권, 요거는 구두 변론. 맞죠? 자, 서면 심리에 의한 게 많이 나오죠. 요즘 조문은. 서면 심리에 의하는 건 이제 사건 수가 제일 많은 건 이제 서면으로 한다 그랬죠. 사건 수가 많다 보니까 구두 변론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자, 서면 심리하는 건 사건 수가 많은 거. 자, 위헌법률 심판이랑 헌법소원. 사건 수가 제일 많죠, 두 개가. 그러다 보니 이건 서면 심리에 의한다. 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부심리에 관여한 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자,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자, 그리고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종전에 헌법재판소 그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조문 그대로 나왔네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하고요. 자, 종부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자, 재판관 6명 이상 이제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자, 그리고 인용 결정, 자, 그리고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자, 헌법소원 심판에서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자, 이럴 경우 지정 재판부는요.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관 3인으로 해서 지정 재판부를 둘 수 있죠. 자, 지정 재판부에는 이렇게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자,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자, 맞고요. 자,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제 각하 결정이 없는 때 될 때는 헌법소원은 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봐야겠죠. 자, 이렇게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심판은 좀 질질 끌면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겠죠. 자, 어떻게든지 헌법소원 청구한 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좀 더 넓게 보장해 주려면 심판에 이제 회부된 것으로 봐야겠죠. 우리 헌법재판의 취지상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봐야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렇게 지정재판부는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심판 청구를 각하하거나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은 재판부 심판에 회부해야 된다. 심판 회부 결정. 각하 결정하거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정재판부는. 자, 그렇게 알아두면 쉽죠. 따라서 이렇게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 자, 심판 회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네요. 자,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자, 권한쟁의 심판은 모든 결정이죠. 모든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단체를 기속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다른 결정과 다르게 자,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인용 결정이 아니라 인용 결정뿐만 아니라 기각 결정 포함해서 모든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단체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신뢰 보호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제3자의 효력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예. 까다롭게 나온 지문이 있더라도 답을 찾기는 좀 쉽죠. 다음 문제 9번. 자,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 형태로 설치하거나 자,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로서 행정각부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예전 안기부 사건이나 최근에 나왔던 이제 공수처 사건에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논리를 피고 있죠. 자, 국무총리는 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기관, 자, 보좌기관에 불과하다. 독자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봤죠. 행정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독자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에서 역할만 한다. 따라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 아니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공수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논리로 이제 안기부나 이제 공수처 설치하는 게 이제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중앙정 기관의 설치도 가능하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와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다. 자, 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가 국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도 가능하죠. 요 헌법에 있는데 다 잠깐씩 다들 이제 눈이가 안 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헌법에 보면 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헌법에. 국무총리도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자, 국회는 당연히 이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국무총리와 국회 둘 다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헌법에 있죠. 다만 이 건의에 이제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죠. 단순한 해임 건의권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의결권이었던 적이 있는데, 자, 그때는 대통령이 구속이 받았으나 지금은 이제 단순한 해임 건의권에 불과하다. 국무총리가 특별히 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며, 자, 이거는 부총리 2명,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정부 조직법에 있는 거였는데요. 정부 조직법에 부총리 2명을 두도록 돼 있고,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맞는 질문이었고요. 자, 대통령이 국회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정책 심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죠. 따라서 이거는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다. 틀렸네요. 헌법소원 대상에 되는 공경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쉽게 나왔네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죠. 자, 공권력 행사, 헌법소원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려면 자,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된다. 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야겠죠. 자, 그런 게 이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데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니까 국민의 직접적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국회에 이제 파병 동의안 제출하고 국회에 이제 국군은 이제 해외 파병을 하려면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죠. 대통령이 이제 국내 시민을 거치고 국회에 파병 동의안 제출하고 이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대통령 파병 결정을 해야 되고 국방부 장관이 파병 명령해야 되고 등등 이렇게 거쳐야 돼. 이런 거쳐를 거쳐야 이제 그 파병 대상이 된 군인이 직접 이제 기본권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국무회의 의결한 것 요걸 가지고 의결 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을 한 거예요. 자, 이 국무회의 의결은 단순히 이렇게 국가기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니까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거예요. 자, 다음 문제 10번이네요.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자,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비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는, 자, 정당의 공천심사 탈락한 경우 이때 기타금 반환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자, 재산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예비 후보자가 공천심사 탈락한 다음에, 자, 탈락한 다음에 무소속 후보로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당 후보로 나오거나, 자, 그 당에 정당에 이제 신뢰를 잃게 돼요. 신뢰를 잃으면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쉽지 않죠. 정당 다음에도 이제 공천 받아야 되는데 눈 밖에 난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신뢰 형성을 위해 공정심사 탈락했다고 해도 이제 안 나와요. 후보 등록을 안 하겠죠. 자, 이럴 경우 후보 등록을 원래 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예비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안 하면 너 성실성 담보하기 위한 건데 이게 무분별한 난립 위한 패단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니까 이 후보 등록 안 하면 기타금 반환 해주지 않겠다. 자, 그런 취지를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 예비 후보자가 정당 공천심사 탈락한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비 후보자가 다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따라서 이 조항은 그래서 재산권을 좀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예비 후보자가 본 선거에서 정당 후보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자신의 의사 관계없이 공천 심사 탈락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 이런 객관적이고 예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때는 이제 기타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당 소속의 예비 후보자는 정당 공천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도 이제 정당에 밑보면 안 되니까
후보자 등록하지 않겠죠. 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거는 후보자 등록하지 않는 이제 객관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요거 기탁금 반환 안 하면 재산권 침해한다고 본 거죠. 자, 다음 니은이네요. 예비 후보자 선거 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다액이라서 선거 경쟁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고, 예비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줄 경우 선거가 조기에 가열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선거 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조항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맞는 질문인데요. 자, 선거 비용 보전하면 이제 15% 이상 하면 이제 전액 보상되죠.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선거에서 15% 이상 되면 이상 득표하면 이제 선거 비용 보전해 주는데, 이 선거 비용 보전 대상에서 예비 후보자가 쓴 선거 비용 요걸 이제 제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취지는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요거죠. 선거가 조기에 가열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 방지하는 거. 선거 비용이 워낙 치열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게 가열되다 보면 선거 비용이 늘어나고 하면 또 돈 있는 또 경제적이 좀 좋은 그런 후보자가 유리하겠죠.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가 조기에 가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 취지로 이제 예비 후보자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예비 후보자 선거 비용을 그래서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 이런 취지를 보건대 예비 후보자 선거 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선거 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건 아니라고 본 거죠. 자, 이거 종종 나오는 질문이죠. 자, 부재자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 중 오전 10시가 열고 부분은 투표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며 인계 발송 절차 지연 위험 등을 경감하게 이용한 것으로 선거권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아, 이게 바뀌었죠. 오전 10시가 아니라 이게 오후 4시죠. 오후 4시니까 오후 4시까지 한 건 인계 발송 절차, 이거 보면 알죠? 지연 위험 등을 경감하기 위한 건 오후 4시까지 한 거. 요거는 이런 이유로 선거권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오전 10시 부분. 자, 오전 10시 부분은 너무 늦다.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 전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오전 10시면 못하죠. 출근한 다음이니까. 그래서 오전 10시로 한 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고요. 오후 4시로 한 건 이런 이유로 투표관리 효율성 등의 이유로 합헌이라고 봤죠. 그래서 종료 시간을 오후 4시로 한 거, 자, 요거는 합헌이고, 투표 개시 시간을 10시부터로 한 건 헌법 불합치다. 자, 이거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이게 틀리진 않았을 것 같네요. 자, 신체 장애로 혼자서 이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자,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니까 본인이 한 명만 동반하면 그 한 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예, 요 신체 장애인 뜻이 아니라 본인의 뜻대로 투표할 수 있으니까, 자, 그거를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인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취지죠. 비록 이렇게 비밀 투표 원칙이 좀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반드시 2인 동반해라. 따라서 이거는 과잉금칙의 위반은 아니라고 봤어요.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